자, 먼저 우리 시조의 형식적인 측면을 먼저 좀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시조의 형식은 3장, 초장, 중장, 종장. 그쵸? 6, 9. 얘들아, 6, 9니까 6개의 9가 나와야 되겠네. 그리고 사음보를 기본으로 해요. 그럼 사음보를 먼저 나눠볼까? 초장에서 사음보.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자, 여기서는 이음보 단위로 묶어주면 뭐가 된다고요? 9가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한 장에 9가 2개니까 6개의 9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 3음절은 요 세 글자를 의미해요. 그리고 요 2음보, 두 번째 음보 자리에는요 5음절 이상. 그게 종장, 요 시조가 갖는 정형적인 특징이에요. 자, 요렇게 이 정도의 형식이 있는 거야, 얘들아. 현대시는 굳이 이거 안 해도 되거든요. 현대시는 뭐 형식이랄 게 뭐가 있니? 다 자유시인데, 그치? 네, 정형시에서는 이런 형식들을 먼저 찾아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내용적인 측면을 한번 해봅시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 9단위로 읽어주는 게 좋다고 했어요. 이 몸이 죽어. 죽어는 뭐니? 소리 나는 대로 적었네. 이게 우리가 고전 시가의 특징이지? 소리대로 적었다라는 거. 그럼 이 몸이 죽고 또 죽어서 100번을 고쳐 죽어. 고쳐라는 단어는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고쳐라는 거는요, 뭐 수리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다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자, 100번이나 다시 죽어도, 그럼 여기는 내용 뭐라고 쓸래? 초장의 내용. 여러분들의 언어로 조금 더 쉽게 풀어볼까? 내가 아무리 죽어도, 그치? 죽더라도. 자, 중장. 백골이 진토되어. 백골은 저 백골부대 나왔는데 나는. 해골. 그치? 하얀색 뼈가 있는. 자, 백골이 진토가 되었대요. 요 진토라는 건 흙과 먼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백골이 이렇게 막 다 갈아져 없어져 갖고 흙과 먼지가 되어서, 그러니까 뭐 뼈조차 없어져도 이런 거지. 뼈조차 갈아 없어져도 넋이라도 있고 없고. 넋이라는 건 뭐니? 그치. 영혼. 너 이렇게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래?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 넋이 없어도. 자, 종장에서는 우리 뭐가 나온다고요? 시조의 종장에서는 아까 종장의 형식, 정형시의 형식으로서 어떤 감정이 응축된다고요. 아주 중요해요. 그럼 자, 시조의 종장 읽어볼까? 님량한 일편단심 가실줄이시랴. 자, 일편단심도 우리 단어 한 번만 처리해 봅시다. 일편 무슨 말이니? 하나의 편? 우리 같은 편이야? 자, 이 1편은요 한 조각이에요. 편자가 조각 편자거든요. 요 이력 편주할 때 나중에 배할 때도 많이 나와요. 요 편자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한 조각의 작은, 자, 단심 무슨 말일까? 여기 붉을 단자예요. 아주 붉은 마음. 그럼 님량한 일편단심은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은요, 결국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일편단심이란 단어는 그래서 사전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지는 않고요, 아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진한 마음을 우리가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없어져도 님량한 마음은 님량한 마음이야. 가실 줄이시랴. 가시지 않는다. 님량한 마음이야. 없어지지 않는다. 자, 이게 시의 내용인 거네.
그치? 내가 아무리 죽어서 내 뼈조차도 없어서 막 넋이 있고 없고 그럴지라도 난 님을 영원히 사랑하겠다. 님을 영원히 따라가겠다. 자, 그러면은 자, 주제를 우리가 쓸 때는 아까 우리 시의 주제는 화자의 배경과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써주면 되는데, 이게 현대시에서는 어떤 상황이나 배경이 잘 드러나요. 근데 시조다 보니까 실제 이 정몽주가 어떤 상황에서 이걸 썼는지 우리는 알면은 요 정서를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자, 정몽주는 누구에게 이 시를 쓰기 전에 어떤 제안을 받냐면 이방원으로부터 하여가라고 하는 제안을 받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고자 조선 건국에 참여해달라고 제안을 받거든. 그러면 자, 정몽주는 뭐라고 해서 됐거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됐거든 이라고 안 하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자, 이런 식으로 이 화자의 이 정서, 마음, 태도 뭐예요? 나 거기에 참여 안 하겠다. 그럼 뭐를 지켰다라는 얘기예요? 충절을 지켰다. 임금에 대한 충절이 그럼 주제가 되겠죠. 임금에 대한 충절. 그럼 임금은 어떤 왕? 조선왕, 고려왕, 고려의 왕.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을 지키겠다. 이것이 이 시의 주제가 되겠죠. 그럼 자,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읽고 어떤 주제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찾았다면, 물론 이제 시어의 뭐 의미, 기능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게 내용적인 측면이지만 여기서는 뭐 그렇게 숨겨진 내용은 없을 거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표현이에요. 표현. 자, 여기서 나타나는 표현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표현법. 이제 표현법은 찾고 나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할게요. 표현법.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표현법 있니? 근데 표현법이 지금 뭘 찾아야 될지 모르지? 그럼 그거부터 정리 한번 해볼까, 위에다가? 자, 우리가 표현법을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요, 물론 이제 형식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미지 찾는 것도 좋아요. 이미지. 그리고 이미 아까는 운율을 먼저 찾았으니까 운율. 그래서 시의 형식 표현적인 측면에서 형식적인 측면, 그리고 시의 내용적인 측면이랑 같이 합쳐서 비유적인 측면과 함축적인 느낌도 찾아주면 좋아요. 비유와 함축을 같이 찾아주는 거. 혹은 강조해주는 표현들 찾아주면 좋아요. 강조법. 그리고 이 강조법과 함께 변화하는 측면, 변화법도 찾아주면 좋아요. 나올 때마다 이건 다 설명할게요. 그리고 객관적 상관물. 그리고 표현 방법. 그리고 전개 방식, 시의 전개 방식.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그 당시 시대 배경. 요건 이제 배경 지식이 되겠지.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을 공부할 땐 꼭 어휘를 꼭 같이 공부해야 돼요. 모르는 어휘들. 좀 전에 요시 같은 경우는 고쳐라는 단어 우리 알아야 돼요. 이거 다시라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측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휘 공부해야 되고요. 내용 공부해야 되고요. 표현법에서는 이런 거 공부하시면 돼요. 이런 걸 찾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럼 자, 여기서 어떤 표현법이 있을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가실 줄 이시랴. 어떤 느낌이니? 물어보고 있지? 그치? 그럼 이렇게 물어본다라면 이건 무슨 법이야? 서리법. 오케이. 서리법은 의문형으로 종결. 그리고 강조의 느낌이 들어요. 없어지지 않을 거야.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죠. 내 마음은 안 없어져.
자, 근데 요 서리법 같은 경우가 또 중요한 게 우리 요거랑 비슷한 게 영탄법이거든요. 자, 영탄법은 우리 문장 보고 뭘 쓰니? 마지막에 느낌표 하나를 빡 찍어주면 영탄법이지. 그럼 여러분들 요거 한번 해볼까? 가실줄 이시리아에다가 물음표 지워버리고 느낌표 한번 적어볼래? 그럼 이것도 돼, 안 돼? 가실줄 이시리아 이거 맞아? 이렇게 써도 되니? 문장부 만약에 이거 영탄법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가능해?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물음표는 되는 것 같아. 물음표를 쓰는 의문형인 것 같긴 해. 근데 느낌표가 딱 찍혀 안 찍혀? 여러분들 느낌에 있겠느냐? 가실 줄 있겠느냐? 안 찍혀? 딱 모르겠어? 요거는 자, 서리법이 쓰인 자리에서는요 영탄법이 쓰였다라고 봐도 괜찮아요. 느낌표와 물음표가 같이 쓰여요. 항상 서리법은요. 서리법이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 의문이 아니라 요 강조의 느낌까지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진짜 서리법의 느낌이라면 그냥 단순히 물어보는 거는 안 돼요. 저녁 뭐 먹었니? 물어보는 거는 안 돼. 그건 서리법도 아니야. 영탄법도 아니야. 그런데 서리법이라서 자신의 어떤 감정을 딱 강조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의문형이 쓰였잖아요. 그러면요 영탄법으로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문법적인 얘기예요. 의문형 종결어미와 감탄형 종결어미가 같아서 그래요. 이게 같아요. 여러분들 공부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하는 거랑 공부하는구나 그치? 똑같아. 물어볼 때 공부하는구나 또 와서 공부하는구나 놀라는 거랑 똑같지. 이게 종결 어미가 똑같아서 그래.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서리법을 하나 여러분들 찾아줄 수 있으면 되고, 이제 근데 서리법을 몰랐다면 서리법이 뭔지도 같이 확장시켜서 알아줘야 돼. 서리법은요 여기 변화법에 들어가요. 변화하는 측면에서. 자, 또 하나 더. 혹시나 제가 점층법 찾으라고 하면 찾을 수 있겠니? 점층법은 뭐예요? 점점 층을 이루면서 강조하는 거. 한번 찾아볼까? 점층법도. 그렇지. 내가 죽어서 100번이나 죽어서 넋이 진토되는 요 상황을 점층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 왜 상황이 점점 층을 이루면서 강조되는 느낌이지? 그래서 이런 점층적인 표현, 그래서 이 표현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줄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해서 요 시에 대해서는 뭐 의지적이다. 그리고 단심, 제목을 단심가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변하지 않는 마음이다. 의지적 성격이다. 왜?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의지를 얘기했으니까. 자, 요 정도만 우리가 독해를 해준다면 시조 독해는 완벽해요. 이것에 대해서 막 의미를 다 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읽어내고 무슨 내용인지 읽어내고 그 다음에 표현법, 형식 이런 것들 찾아내는 거니까. 자, 두 번째 넘어갑시다. 방 안에 켜있는 촛불. 자, 여기도 형식적으로 한번 나눠볼까? 사음 뭐예요? 구 단위로 해볼까? 방 안에 켰는 촛불. 눌과 이별하였건대 겉으로는 눈물 짓고 속 타는 줄 모르고 저 촛불 날과 같아요. 속 타는 줄 모르도다. 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종장에 어떤 감정이 표현되는지 여러분들 쭉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 글자가 이상해요. 글자가 이상해요. 자, 이런 글자들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 글자들은요 소리 나는 대로 써요. 그리고 국외음화가 안 일어나고요. 그래서 현는 켜 있는 눌과 누구와 겉으로 눈물 띄고 눈물 지고 저 촛불 나와 같아요.
자, 요 단어들은 모르면은요, 밑에 해설이 있으니까 거기 보면서, 아, 요거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다시 한번 보면 돼요. 어휘 공부 꼭 하는 거야. 지금 어휘 공부한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어휘가 처리가 됐다면 이제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 초장, 방 안에 켜있는 촛불. 자, 뭐가 떠올라야 돼? 촛불이 떠올라야 되겠네. 촛불이 하나 요렇게 있어요. 누구와 이별할 건데, 촛불이 지금 이별했나봐. 겉으로는 눈물 짓고 촛불에 뭐가 흐른대요? 아, 눈물이 흐른대요. 근데 이 눈물은 초에서 떨어지는 촛농 아니겠니? 촛농을 보고 지금 눈물 흘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나? 엄청 신선하다. 그치? 속 타는 줄 모르고 속으로는 어떻게 타고 들어가? 심지가 팍 타고 들어가겠지? 자, 그런 것도 모르고 저 촛불은 나와 같아서 이 촛불은 누구와 같대? 나와 같대. 화자와 같대. 그래서 속 타는 줄도 모른대. 속 타는 줄도 모른다. 속이 탐 이거지? 속이 타고 있어 지금. 속탐? 그럼 무슨 말일까 이거는? 속이 탄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니? 속이 탄다. 여러분도 언제 속이 타니? 그런 느낌 없었어? 아, 씨, 내가 진짜 속이 탄다 너 때문에. 어떤 느낌이야? 뭔가 답답하거나, 그치? 안타깝거나 이런 마음이죠. 그럼 자, 여기서 요 상황으로만 우리가 주제를 얘기할 수 있겠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초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어? 자신이라 여기고 초와 자신이 같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정서? 답답한 심정을 노래했지. 혹은 슬픔을 얘기하고 있지. 초를 보면서 초와 자신이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답답해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눈물 짓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주제겠네. 주제는 여러분들 너무 깔끔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보이는 대로 써야 돼요. 보이는 대로 다 써야 돼요. 왜냐면 이거 주제 찾아보면은 이거 님과 이별한 슬픔이라고 밖에 안 나오거든. 근데 여기 님과 이별했다고 어떻게 나와? 우리 이별이란 단어 이거 하나밖에 없네. 그치?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배경을 한번 듣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시대 배경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자. 자, 요 이계라고 하는 사람은요, 요 사람만 알기보다 우리 조선 왕조를 역대 가계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태정태세 문단세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가계도를 그릴 거야. 태조 이성계가 1대 왕이지. 그 다음에는 정종이지. 그 다음에는 태종 이방원은 정종의 아들이니? 아니지. 태조의 아들이지. 그치? 정종의 동생이지. 요걸 그리라는 거예요. 가계도로. 태종의 아들이 세종. 세종의 아들이 문종. 문종의 아들이 단종. 그 다음 왕은 세조는 누구의 아들? 세종의 아들이에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 세조가 왕위에 취임한다. 누구의 왕을 뺏은 거야? 세조의 단종의 조카의 왕위를 빼앗아서 세조가 왕위에 오르죠. 세조의 그 당시 대군 수양대군. 이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빼앗아서 자신이 왕위로 올라요. 그럴 때 단종 편에 서서 죽어도 안 돼! 라고 했던 사람 6명의 신하 생육신과 또 6명의 신하 사육신. 자, 그럼 생육신과 사육신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유교적 충절 맞니? 그래, 요 이계는 사육신으로서 단종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초를 보면서 자신이 답답하다고 생각한 건 지금 단종이 유배됐기 때문에 저쪽 강원도 영월로 유배 갔기 때문에 아우 슬퍼라 이 감정을 노래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금과 이별한 슬픔 혹은 임금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드러낸 시다.
자, 그럼 표현법을 한번 봅시다. 자, 이 촛불은 이별해서 눈물 짓고 있대요. 엉엉엉엉 울고 있대요. 자, 촛불이 울고 있대. 그런데 이 우는 감정은 누구의 감정일까? 그치, 화자인 나의 감정이지. 그러면은 내 감정을 저기다가 쏙 집어넣는 거, 이거 무슨 표현이지? 객관적 상관물. 또 감정이입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감정이입한 대상이 사람이야, 아니야? 아니네. 그러면 우린 또 뭐라고도 볼 수 있어? 의인화, 의인법. 그치?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자, 근데 요 종장이 되게 중요해요. 종장에서는요, 저 촛불은 나와 같다. 이것도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의 분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화자의 대리물, 분신. 그렇게 조금 그 객관적 상관물의 역할이 바뀌어.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입도 있고 정서 환기물도 있고 그리고 화자의 분신 대리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자의 대리물로 좀 바뀌는 느낌은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은 요 감정이입도 있고 화자의 대리물도 있어요. 조금만 더 적어볼게. 여기서는 지금 감정이입이 쓰였고 추가적으로 화자의 대리물 그리고 정서 환기물, 정서를 촉매시켜 주는 거예요.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에 총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 이 말은 이렇게 시를 내용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결국 뭘 표현하려고 하니? 나 슬퍼요 라고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나는 결국에 누구에 대한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단종에 대한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해서 자신이 어떤 완곡한 표현을 통해서 충절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충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양반들의 표현, 이런 시조의 표현은요, 뭔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돌려서 얘기하는 경향도 많아요. 그래서 자, 임금에 대한 시다라고 해서 이런 시의 유형을 연군가라고도 합니다. 연군가. 연군이란 거는요, 임금, 군자예요. 연자가 그리워하다.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 연군가. 여기서 이미지는 주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로 쭉 쓰였니? 시각적 이미지가 쓰였지? 근데 이 시각적 이미지는 뭘 표현해 주었던 거야? 자신의 어떤 슬픈 마음. 슬픔을 시각화시켜서 초가 막 촛농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시를 표현을 했죠. 이 정도로 한번 우리가 시를 표현법까지 찾을 수 있으면 좋고요. 자, 내용 형식적인 측면에서 일단 끊어서 내용적인 측면은 읽고 그래서 주제를 형상화한 다음에 그리고 형상화되는 측면에서 표현법은 어떤지를 찾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시조. 우리 요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형식적인 측면 한번 볼까? 국화야, 너는 어이 3월 동풍 다지나고 낙목 한천에 내 홀로 피었느냐. 아마도 오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3음절, 5음절 이상. 앞에서도 똑같았지? 여기는 얘기를 안 해. 저쪽 불 3음절이었고 나와 같아서 5음절 이상이고. 마지막 종장 너뿐인가 하노라. 이런 마음들 이걸 읽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저 여기서 이제 모르는 단어들 한번 또 쳐보자. 동풍. 동풍은 무슨 바람이니?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네. 근데 우리 남동계전 풀은 어디서 불어오니? 언제 불어오니?
여름? 여름은 봄바람. 맞아, 여름에 불어와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요, 봄, 여름에 불어와요. 그래서 동풍하면은 보통 봄바람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낙목한천. 자, 낙목은요, 이렇게 두 자 끊어서 나무에서 낙엽이 다 떨어진 거예요. 잎사귀가 다 떨어진 거. 언제? 가을이지? 겨울이지? 한천은요, 한자가 차갑다. 천은요, 하늘천. 온 세상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즉 겨울. 겨울의 쓸쓸함. 겨울에 춥고 쓸쓸한 이 느낌, 그걸 낙목한천이라고 해요. 자, 오상고절. 고절 좀 느껴지지 않니? 고절, 뭐 높은 절개. 근데 고자가 외로운 절개를, 고독한 절개예요. 요 절자 절개. 오상, 상자가 설이거든요. 막 서리가 막 우뚝뚝뚝뚝 막 서리가 떨어지고 눈 내리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고독하게 절개를 지키는 거. 자, 근데 이 절개라는 단어를 더 쉽게 얘기해볼까? 뭐가 절개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게 절개라고. 알겠지? 꺾이지 않는 마음. 마음을 꺾이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도 좀 절개가 있어야 돼. 공부에 대한 절개. 꺾이지 않아야 돼. 아씨 어렵다. 꺾어버려. 안 돼. 하나 더. 요거는 알고 있으면 아는 만큼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요 니은다. 니은다. 선생님 이게 뭔가요? 자, 요 니은다 나오면요. 특히 언제? 2인칭일 때. 앞에 있는 국화야 화자가 청자를 부르면서 니은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거는 의문형 종결음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뭐 하냐? 하니? 하냐?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2인칭 의문형 종결음이에요. 너 뭐뭐 하니? 아는 만큼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문법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편하다라는 거예요. 고전에서. 그럼 뭐 2인칭 맞아? 누구를 불렀어? 국화. 그러네, 국화에게. 그럼 자, 이제 내용을 읽어봅시다. 국화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너는 어찌 3월 봄바람 다 지나고 겨울에도 홀로 피었느냐? 홀로 피었니? 국화 언제 피니? 그렇지, 국화는요 가을꽃이에요. 그러니까 가을 국화가 핀 것을 보고 쓸쓸한 겨울이 이제 올 때쯤에 너 어떻게 이렇게 혼자 피었니? 아마도 서리가 치는데 서리빨이 심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너뿐인가 봐. 꺾이지 않는 것은 너뿐인가 봐. 그럼 자, 국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준 거니? 국화에 대해서. 응? 뭐라고? 예찬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 국화에 대한 예찬이네. 주제, 국화에 대한 예찬. 여기다 살을 조금 더 붙여볼까? 국화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예찬했어요? 꺾이지 않는 높은 절개. 자, 예찬이라는 단어를 모르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처리해보자. 우리 친구 이름 중에서 예찬이 한 명씩 있니? 꼭 있던데. 자, 예찬이라는 건 찬자가 무슨 찬자냐면은요, 칭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예자는요, 아주 예리하게, 높게, 뾰족하게, 그러니까 아주 큰 칭찬, 높게 칭찬하는 거예요. 높게, 크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화에 대해서 아주 큰 칭찬을 본 거. 너밖에 없어. 꺾이지 않는 마음은 너밖에 없어. 큰 칭찬 맞니? 너밖에 없어. 그래서 국화에 대한 예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국화라고 하는 이 소재는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건데, 이 국화를 포함한 5가지의 소재들이 많이 나옵니다. 매, 난, 국, 죽, 송. 이름을 다 써볼까? 매는 매화나무, 매화꽃. 나는 난초, 국은 국화, 죽은 대나무, 송은 소나무. 그럼 얘네들은 언제 주로 많이 쓰이냐면요, 유교적 덕목, 유교적 충의 사상을 얘기할 때 많이 쓰이는 소재예요. 특히 사군자, 매난국죽은 사군자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왜 얘네들이 이 유교적 충의 사상을 나타내는지 이해를 해보자. 매화는 언제 피는지 알아? 봄 오기 전 늦겨울에 펴요. 추운데도 펴요. 난초는요 되게 은은하기도 한데, 여러분들 난초꽃 피는 거 알아? 난초가 우리 화분에 그냥 이렇게만 담겨 있잖아. 근데 여기서도 꽃이 핀다? 근데 얼마나 지속되냐면 하루 지속돼요. 하루 만에 저거를. 그럼 364일 동안은 그냥 난초로만 있어. 자, 그런 난초의 모습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국화는요, 가을에 추운데도 서리가 내리는데도 활짝 펴갖고 은은한 향기를 전해주죠. 대나무는 뭐 말해 뭐해, 빳빳한데, 그치? 소나무는요, 그렇지, 상록수라는 단어는 뭐야? 늘 푸른 나무. 그리고 상록수에, 그치, 그래서 소나무의 모습을 유교적 충의사상과 연결지어서 아주 대표적인 소재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노래는, 자, 국화에 대해서 칭찬을 해줬네. 그러고 끝일까? 아니지. 화자 본인도 어떻게 하겠다고? 유교적 충의 사상을 따라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보면 되겠죠. 나도 이런 국화처럼 될 테야. 자, 표현법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국화야라고 불렀네. 국화야라고 불렀으니까 대화체. 대화체이지만 대화의 형식은 아닙니다. 왜? 대화의 형식이라고 한다면 누구까지 얘기를 해줘야 돼? 국화도 나한테 답변을 해줘야 돼. 국화야? 응, 왜? 근데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대화체 정도로만 잡아주시고. 근데 대화체를 잡는 순간 국화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설정돼 버렸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처럼 설정됐네? 의인법. 몇 분인가 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것까지. 그럼 대화체의 의인법이 주된 표현법이고, 자, 여기서 대조되는 소재들이 있는데 혹시 찾아줄 수 있니? 대조. 동풍이라고 하는 따뜻한 봄바람과 서리가 내리는 낙목한천은 서로 지금 대비되는 소재죠. 대비되는 그 시간이죠. 봄바람은 어떤 평범한 시간을 의미할 거고, 낙목한천은 겨울에 쓸쓸한 어떤 특별한 시간. 그럼 결국 이 시는, 야, 너는 참 그 평범할 때뿐만 아니라 그거 다 지나고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서 이렇게 혼자서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있니? 너 참 대단하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리가 내리는데도 이겨내는 너의 그런 외로운 절개를, 국화의 외로운 절개를 높여주는 시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꽃들과는 좀 다르지. 꽃들은 대부분 언제, 이거 너무 중요한데, 얘들아, 꽃 언제 펴? 보통의 꽃들은 봄에 펴요. 그리고 언제 져요? 봄에 폈다 언제 져요? 우리 벚꽃 생각해봐. 봄에 져요. 특히 열매를 맺는 꽃들은 더 그래요. 여름꽃도 있고 가을꽃도 있지만 열매를 맺는 꽃들은요, 봄에 펴서 봄에 져야 그 자리에 열매가 맺어요. 이거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 얘들아, 꽃은 10일 이상 안 펴. 화무 10일홍이라고 하거든. 꽃은요, 아무리 길어도요 10일 이상 안 핀다라고 하는 그런 속설도 있어요. 개나리 생각해봐라. 곧 있으면 이제 개나리 피겠네. 열흘밖에 안 가. 그 꽃 자리에서는요. 꽃이 활짝 피잖아요. 그리고 금방 져요. 하루 만에 지는 꽃들도 많아. 나팔꽃 있잖아. 하루 만에 져. 모닝글로리라고도 하지.
아침에 활짝 폈다가 저녁 되면 뚝 떨어져. 꽃은 그래서 금방 져요. 근데 우리는 뭐 봄에 폈다 가을에 진대. 아니야. 그거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 꼭 있어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의 꽃들은 봄에 피거든. 언제? 동풍에 피거든. 근데 국화 너는 어떻게 가을에 피니? 그렇게 추울 때 피니? 라고 하면서 국화에 대한 예찬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렇게 국화를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조금 어려운 말로 이런 말들을 절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개를 지키면서 살겠다. 절의가. 예찬적인 성격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시조를 읽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 시조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내용 읽고 형식 읽고 그 다음에 표현법 찾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주에 해야 되는 여기도 한번 예습 한번 해오세요. 알겠지? 똑같이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합시다.